따뜻한 냉정, 말이라는 빛. 근래 젊은 남자 연예인들의 단톡방 하나가 구설에 올랐다. 아니, 구설 정도가 아니라 재판에 오르게 된 사안이다. 여성과의 사적인 관계가 담긴 영상을 대화방에 올려 버젓이 공유했다. 물론 상대 여성은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다. 누구랑 잤고 누구는 어떻고 자기들끼리 품평까지 했다고 한다. 영상은 그 자체로 불법이고 발언들도 도덕적으로 실형감이다. 제기된 의혹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역대급 추악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 이 사건이 불거지자 이번에도 네티즌 수사대가 출동했다. 대화방에 참여했던 연예인들의 과거 발언들까지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했던 각종 발언들을 모아 일종의 퍼즐을 완성해갔다. 과거에 내뱉은 말들을 통해 그 인물의 근본을 유추하려 한 것이다. 기본 성품을 가능케 해줄 각종 근거 자료들이 쏟아졌다. 음란, 방탕, 문란 등을 연상시키는 정황 증거들을 줄줄이 찾아냈다. 관련 발언들을 종합해 결론은 하나로 귀결되었다. 떡잎부터 그랬네. 그 사건의 주인공들은 과거 자신이 아무 생각 없이 했던 말들이 그런 식으로 발목을 잡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하긴 단톡방에서 배설한 그 이야기들도 세상에 알려질 거라곤 생각 못했겠지. 일단 한번 파문이 일기 시작하자 그다지 유명하지 않은 프로그램에서 했던 발언들까지 소환되었다. 그 자체로 증거물로 채택되어 여론 재판정 위에 올려졌다. 그것들을 어떻게나 일일이 찾아냈는지 새삼 네티즌 수사대의 위험이 느껴지기까지 했다. 발언의 주인공들은 아마도 무서움 같은 걸 느꼈을 테지. 사이버 공간에서 혹은 방송 전파에서 소멸되어 사라진 줄 알았겠지만 그 모든 말들은 결국 본인에게로 다시 돌아왔다. 말이란 바람을 타고 날아가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운명처럼 회기에 자신을 옥죄고 말았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들 하지만 그들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지고 말았다. 말은 결국 업이다. 말은 빚이다. 영화 내부자들에서는 말을 힘이요 권력이라고 했지만 힘이고 권력이고 결국 다 입이다. 업이다. 자신의 말로 남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쳤다면 이는 그 자체로 업보가 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 2차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각종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어떤 언론은 그것을 말의 성찬이라 표현하기도 했다. 성찬이라는 문구가 들어갔으니 얼핏 좋은 표현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말만 많다는 이야기나 다름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걸핏하면 트위터에 글을 올려 훌륭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 잘 되고 있다. 멋진 결과가 나올 것이다. 광고했지만 실적은 그렇지 못했다. 1차 회담은 큰 알맹이 없이 마무리되었고 2차 회담은 아예 깨졌다. 김정은 위원장도 관영 매체를 통해 온갖 청사진을 쏟아내고 트럼프에게 친서까지 보내며 말 외교를 펼쳤지만 그 역시 2차 회담까지 별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 얼마나 많은 장밋빛 수사들이 두 사람 사이를 오갔던가. 그러나 그 말의 잔치가 실제 과실로 이루어지지 못하자 여론은 급속히 식어버렸다. 기대만큼이나 실망이 컸기 때문이다. 트럼프와 김정은은 전 세계를 상대로 일종의 빚을 진 셈이다. 말로 기대감을 끌어올린 만큼의 빈말이다. 말의 잔치가 빚잔치가 되고 말았다. 회담이 결렬되고 며칠이 지나자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 입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어느 기자회견장에서였다. 말이야 쉽지요. 그 말에는 무슨 뜻이 담겼겠는가.
북한이 말만 하고 실천을 하지 않았다는 볼멘 소리기도 했지만 동시에 북미 양측 모두가 말잔치만 했다는 데 대한 자성일지도 모른다. 일종의 부채의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비핵화에 대한 공언은 공언이 되었고 그건 그대로 빚으로 남았다. 트럼프는 미국 국민들에게 큰 빚을 진 셈이고 김정은도 기대하던 북한 주민들에게 꽤 무거운 빚을 지고 말았다. 두 사람의 만남을 숨죽이며 지켜봤던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채권자다. 결국 폼페이오는 이런 말을 덧붙였다. 이제는 오로지 행동에만 가치를 둘 겁니다. 더는 말빛을 지고 싶지 않다는 선언으로 들렸다. 그러더니 북미 양국은 결국 올여름 그 행동 우선주의를 몸소 실천해 보였다. 판문점에서 두 정상이 번개 회동을 가진 것이다. 기존의 1, 2차 정상회담 때처럼 잔뜩 예고를 늘어놓고 군부를 지키고 그런 과정 없이 만날래? 만나자 하더니 이 정도 선에서 말을 끝내고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졌다. 아마도 하노이에서의 2차 회담 실패 이후 그 말빛에 대한 부채의식이 두 사람을 판문점 회동으로 과감하게 이끌었을 것이다. 결국 말로 쌓은 빚이란 언제 어떻게든 풀어야 할 업보로 남는 것인가 보다. 법정 스님은 자신이 남긴 그 보석 같은 글들조차 다 말빛이라며 입적 당시 저서일체를 절판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동안 풀어놓은 말빛을 다음 생으로 가져가지 않겠다. 내 이름으로 출판한 모든 출간물을 더 이상 출간하지 말아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마지막 유언으로 알려진 내용이다. 이 생의 업을 다 털고 가기 위해 그 빛나는 말과 글조차 더 이상 재생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사실 활자나 입으로 내뱉은 말은 어떤 식으로든 빚이 될 공산이 크다. 당대의 큰 스님조차 그렇다 하시는데 우리 같은 범부들이야 오죽하랴. 그런데 요즘 시대가 이 사회의 유행이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말빚을 지게끔 돌아간다. 트위터니 페이스북이니 인스타그램이니 유튜브니 각종 SNS가 확산되어 우리는 말의 성찬 속에서 살아간다. 저마다의 삶을 마치 중계하듯 게시물로 쏟아낸다.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를 통해서 쉬지 않고 수다를 떨기도 한다. 말은 온라인이라는 공기 속에 포자처럼 날아다니고 언제 어디든 가볍게 내려앉는다. 그 즉시성에 익숙해지다 보면 숙고의 과정도 점점 생략하게 된다. 예전 2G 시대의 문자 메시지나 미니홈피 방명록만 해도 최소한의 고민과 숙고의 과정을 거쳐 한마디 한마디 남기곤 했다. 하지만 오늘날의 SNS나 메신저들은 그때보다 무게감이 줄어든 느낌이다. 생각은 빛의 속도로 말이나 글로 옮겨지고 거기에는 또 빛의 속도로 좋아요와 댓글이 따라붙는다. 요즘은 연애도 그런 식으로 전개되는 일이 많다고 한다. 오프라인 만남보다 SNS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교류하는 비중이 커졌다. 상호 교감을 싹 틔우는 과정에 있어 온라인에서 오가는 말들이 대면 접촉보다 큰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 전 휴대전화도 인터넷도 없던 시대의 연애는 지극히 느려 터진 아날로그 방식이었다. 밤을 새워 고치고 또 고쳐 쓴 편지를 떨리는 손으로 우체통에 넣으면 그것이 요즘으로 치면 카톡 한 줄, 이모티콘 하나의 고백인 셈이었다. 전송 버튼만 누르면 즉시 배달되고 상대가 확인하면 일 표시가 사라지는 메신저와 달리 당시의 편지는 대체 언제 상대 집에 도착할지, 도착하면 부모님 검열을 거쳐 무사히 상대의 손에 안착할지 도무지 확인할 길이 없었다. 그저 기다림 뿐이었다. 그 시간의 묵힘, 그것이 어쩌면 사랑을 더 애달프게 키우고 깊이감 같은 걸 더 해주었는지도 모른다.
편지를 보내고 몇 날 며칠, 몇 주가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으면 마음은 더 복잡해진다. 받긴 받은 건가? 받았다면 왜 답이 없는 걸까? 요즘처럼 DM으로 즉시 물어볼 수도 없고 상대가 남긴 SNS 게시물을 통해 근황을 유추할 수도 없었다. 그렇게 오롯이 혼자 애를 태우다 보면 유발되는 현상 가운데 하나의 자성이다. 현상 가운데 하나가 자성이다. 자기 성찰 말이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경솔했나? 부적절한 글을 써 제낀 건 아닌가? 아니, 나란 사람 자체가 그에게 부적절한 인간 아닌가?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 보면 그렇게 겸허해질 수가 없다. 인간은 소통과 교신이 어려워지면 그 답답한 시간 속에서 자신을 찬찬히 돌아보게 된다. 상대의 사소한 반응이라도 간절히 기다리게 되고 그 반응 하나하나에 지극히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기 마련이다. 커뮤니케이션이 진중해질 가능성이 높다. 사실 너무 쉬운 교신은 경박이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 감정에 휩쓸려 즉흥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놓고 후회하는 사례가 얼마나 많은가.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은 아무리 이불킥을 차봤자 수습이 안 된다. 반면 전달 자체가 어려웠던 옛 편지는 쓰는 사람으로 하여금 한자 한자의 의미를 더 깊이 들여다보게 하고 교신의 가치에 대해서도 다시금 돌아보게 했다. 그 옛날 전쟁터에서 보내온 군인들의 편지가 하나같이 절절했던 이유다. 목소리 대화도 마찬가지다. 요즘이야 휴대전화 없는 사람이 없으니 번호만 알면 언제든 상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옛날에야 어디 그랬던가. 집집마다 유선 전화기 한 대가 고작이라 서로 타이밍 맞춰 통화하는 일 자체도 어려웠거니와 통화에 성공하더라도 대화할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 그러다 보니 전화하기 전부터 미리 할 말을 줄여 준비해야 했다. 말을 꺼내기 전에 심사숙고의 과정이 필요했다. 속에서 연글고 숙선된 말의 핵심만을 짧은 시간에 주고받았다. 자연스럽게 침묵에도 익숙해졌다. 교신의 기회가 닿지 않는 나머지 시간에는 그저 침묵으로 기다려야 했다. 침묵이 곧 거부 의사인 지금과 달리 그 시절 침묵에는 기다림의 미학이 있었다. 지금이야 대화창의 일이 사라졌는데도 답이 없으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걸로 금세 결론이 굳어지지만 그때는 침묵의 무수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대를 기다릴 줄 알았다. 침묵은 단순한 거부가 아닌 망설임일 수도 있고 고뇌일 수도 있으며 사랑의 속성일 수도 있었다. 침묵의 인내 속에서 사랑의 씨앗이 더 깊이 뿌리내리기도 했다. 말이 멈춘 상태에서만 얻을 수 있는 삶의 가치들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요즘은 오롯이 침묵 속에 있기가 쉽지 않다. 침묵 자체에 익숙하지도 않거니와 침묵하려 해도 제반 여건이 잘 받쳐주질 않는다. 통신기기를 모두 무용화시키지 않는 한 홀로 머무는 순간에도 언제 어디서 말과 글의 알림이 불쑥 끼어들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입을 닫고 있어도 눈과 귀까지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운 시대다. 깃털처럼 가벼운 말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삶의 영역을 헤집고 다닌다. 디지털로 쓰인 즉흥의 언어들은 그 무게가 가벼울지라도 사람 생사를 쥐고 흔들 만큼 치명적이기도 하다. 사이버 공간은 이미 총성 없는 말의 전쟁터다. 살기를 띤 뾰족한 언어들이 전장의 총탄처럼 빗발친다. 온라인에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패가 망신한 사례는 한둘이 아니다.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의 살벌한 댓글들은 또 어떠한가. 술도 제대로 걸러지거나 숙성되지 않은 것은 뒷골을 때리는 부작용을 유발하듯이 말 또한 충분히 걸러지거나 숙성되지 않은 것은 나중에 뒤통수를 후려치는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아차, 그러고 보니
나는 글을 쓰고 말을 하는 일을 아예 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 말과 글을 채무로 친다면 나는 아주 악성 채무자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다.